자, 이제 오늘부터 2과목이죠. 그죠? 1과목은 대부분 이제 외국환 거래 법을 배웠다면 2과목에서는 은행에서 실제로 외화 거래가 외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2과목에서 첫 번째 시간이 이론으로서 은행 및 본지점 간 외환 실무적인 내용이죠. 자, 하나씩 이론을 따져보도록 합니다. 자, 봅니다. 환거래 계약부터 출발합니다. 환거래 정의, 환거래 통상 우리가 코레스라고 합니다만은 코레스 정확하게 말하면 코레스폰던트, 코레스폰던트 뱅크가 됩니다만은 코레스폰던트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코레스라고 합니다만은 환거래은행 이 뭐냐? 외국에 있는 은행이 외국에 있는 은행과 이런 여러 가지 외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환거래 계약이 맺어진 은행을 환거래은행, 코레스은행이라 합니다. 그래서 환거래 계약할 때 어떤 서류들을 교환해야 되느냐? 우리하고 환거래 계약하자. 좋아요. 서류 교환합시다. 자, 서명감, 사인북, 시그너처북. 그죠? 시그너처, 사인이 되어 있는 사인을 보고 여기가 그 은행에 있는 직원이 사인했구나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명, 시그너처, 그죠? 시그너처북. 그 다음에 암호, 테스트 암호, 거래 조건, 그죠? 수수료 이런 것들을 문서를 서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통상 우리가 환거래은행이라 한다면 예치 환거래은행하고 무예치 환거래은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치 환거래은행 이름 그대로 그 은행에 계좌가 있는 그 은행에 예금 계좌가 있는 환거래은행을 예치 환거래은행, 무예치 환거래은행은 환거래 계약은 맺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를 무예치 환거래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좌를 여는데 계좌에는 통상 우리가 당방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방 계정이 있습니다. 당이 누구냐? 우리야, 우리. 나야, 나. 네, 우리 은행이, 내가 다니는 은행이 당이야. 그래서 당방이라면 다시 말해서 한국에 있는 은행이 당방은행이고요. 반면에 선방은행은 뭡니까? 외국에 있는 은행을 우리가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은행이 바로 선방은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이 나예요. 그래서 당방계정. 그래서 당방계정은 내가 외국한 은행이 외국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개설한 당좌 예금 내 계정 나의 내 계정 이 당방 계정이고 반면에 선방 계정은 당방은행이 그러니까 다른 은행이 상대 은행이 내 은행에 개설한 계정을 우리가 선방 계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당방 계정을 우리 영어로 노스트로 어카운트 그리고 선방 계정을 영어로 보스트로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그래서 당방, 그죠? 당방, 선방. 그래서 일본어예요. 그래서 뭡니까? 도호, 셈포 이게 일본 말인데 아직 일본 말이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한자로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별로 잘 쓰지 않는 용어죠. 당방, 선방, 우리 편, 우리, 나, 상대방. 그러니까 당방 계정은 내가 상대방 은행에 개설한 계정. 선방은 상대방이 우리 은행에다가 개설한 계정을 선방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 자금의 관리할 때 원칙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의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뭐를 따르면 뭐가 손해보는 소위 이제 서로 이제 반대 경향이 됩니다. 수익성을 높이면은 안정성이나 유동성은 떨어지고요. 안정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상충관계, 다시 말해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그죠?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그죠? 돈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할 수 없다. 두 개가 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따르자니 안정성과 유동성이 울고, 안정성과 유동성을 따르자니 수익성이 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내용을 상충적인 관계다. 트레이드오프라고 말합니다. 자, 외화 자금을 조달할 때 외화 자금을 왜 조달하느냐? 은행은 외화 자금 달러 가지고 외화 자금 가지고 할 일이 많죠. 수출 기업에 내고할 때라든지 환원을 매입하거나 내국 수입 유산을 하거나 대출하거나 파생 상품 거래나 해외 투자나 등등으로 달러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외화 자금을 조달하죠. 그죠? 은행의 업무를 위해서 외화 자금을 조달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화 자금을 조달할 때 어떻게 조달하느냐? 단기로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장기로, 그죠? 중장기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단기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단기로 조달하는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수출한 어음을 매입하거나 외화수표를 매입하거나 중장기 차입금 부족액 등은 또는 수출 기업 금융지를 위해서 조달하죠. 그죠? 단기적인 자금을 위해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년 이하를 말해요. 그죠? 단기란 게 1년, 뭐 하루 이틀 이런 게 단기가 아니고 1년 이하를 다 단기라 그럽니다. 이럴 때 단기로 빌릴 때의 어떤 걸 이용하느냐? 손님으로부터 외화 예금을 받거나 또는 콜마니, 은행과 은행 간의 콜마니로 빌리거나 콜에서 은행으로부터 크레딧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단기로 자금을 빌리는 등등의 방법을 쓰는데 크레딧 라인이란 말은 신용 한도를 말하죠. 그죠? 신용 한도. 그죠? 신용 한도.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은행은 예를 들어서 1,000만 불까지 1,000만 불 너무 작다. 5천만 불까지 달러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도야. 크레딧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크레딧 라인은 조달 비용과 운용에 따르는 수익성을 고려해서 미리 적절한 크레딧 라인을 확보한 다음에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사용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우리 은행이 상대방 은행으로부터 얼마 빌릴 수 있느냐? 한도가 얼마냐? 5천만 불인데요. 그걸 미리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죠? 당장 급한데 돈 빌려달라는데 상대방 은행에서 한도가 없어가지고 빌려줄 수가 없네요. 빌려주려고 하면 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용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곤란하죠. 미리 만들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라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말고 중장기로 길게 빌리는 경우에는 목적이 뭡니까? 외화 대출 등으로 중장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로 자금을 빌리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도 빌리거나 통하는데 역시 조달 시기하고 필요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금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 무슨 말이냐? 자, 오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5개월 뒤에 5개월 뒤에 대출이 있어요. 외화 대출 빌려줄 게 있어요. 5년짜리 외화 대출이 있어. 그래서 이거 외화 대출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5년짜리로 장기 차입을 해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해왔다. 그러면은 돈은 한 달 뒤에 빌렸는데 실제로 그 돈이 언제 나갑니까? 5개월 뒤에 나가니까 한 달부터 요 사이 동안에 금리가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이때는 우리가 빌릴 때는 예를 들어서 5% 빌렸는데 그때가 보니까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밖에 안 한다. 그러면은 5%에 빌려 가지고 3%에 대출하면 은행은 망하죠. 망하지 않겠습니다만 손해죠. 그죠? 손해죠. 그러니까 이런 금리 위험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언제 빌려야 돼? 5개월 뒤에 돈이 나갈 예정이라면 지금 빌린 거 아니고 5달 뒤에 차입할 거로 자금 시기를 조달 시기를 맞춰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외화 자금에서 또 하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수탁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나라에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가지고 외환보유고 그 중에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운용을 하겠죠.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해외에다가 투자하고 뭐 미국의 채권을 사고 여러 가지로 운용하는데 그 중에 일부로서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빌려줍니다. 그 돈을 뭐라고 하느냐?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에는 소위 말해서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돈은 뭐에 써라. 자금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지정되어 있다. 이 돈은 뭐에 써라 라고 용도를 정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돈은 외화예금하고는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이 돈은 이 돈이고 저 돈은 저 돈이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외화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 파생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우리가 선물안이나 수합에서 이용해서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달러를 빌리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외화자금 조달도 가능하다 하는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자, 외화자금을 운용합니다. 운용할 때는 조달 말고 운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봐가면서 상대방의 신용도, 결제 이행 위험 등을 감안해서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이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수익성을 따르자니 안정성이나 그죠? 유동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높이니까 이게 떨어지고 안정성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수익성은 떨어지더라. 그죠? 그러면은 원칙이 뭡니까? 수익성을 따라야 됩니까? 안정성, 유동성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죠. 안정성,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외화자금 조달이나 운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은행이 잘못하면은 안정성이 흔들리면은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안정성이나 유동성을 먼저 우선시하여서 조달과 운용을 하라. 그래서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화자금은 그걸 가지고 외화통화, 통화예치금, 대출, 은행 간 콜론, 매입 외화 등의 수단을 통해서 운용할 수가 있죠. 다른 은행에 빌려주거나, 그죠? 또는 그 돈 가지고 뭐 대출을 하거나, 그죠? 다른 통화를 사거나, 예치를 하거나, 빌려주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운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서 단기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손님으로부터 예금을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콜머니 빌리거나 크레딧 라인, 그죠? 단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외화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파생상품을 통해 가지고, 그죠? 파생상품을 통해서 외환수합을 통해 가지고 외화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은행에 꼬리표가 들렸습니다. 하는 외화수탁금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이 단기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면 그 조달한 돈을 가지고 단기로 운용할 때 어떻게 운용하죠? 다른 나라의 통화를 사거나, 그죠? 사거나. 뭐 예를 들어서 달러 값이 올라갔으면 달러를 사거나 엔화가 올라갔으면 엔화를 사거나, 그죠? 다른 나라의 통화를 사거나 아니면은 다른 은행에다가 예치하거나 아니면은 매입 외환하거나 이거는 소위 이제 그 뭡니까? 그 수출 경우에 수출 환음을, 그죠? 수출 환음을 매입할 때 쓰는 겁니다만은 기업체 수출 자금을 해서 내고 와서 수출 대금을 먼저 은행이 선적 서류를 먼저 사고 수출 대금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그 LC 신용장을 오픈한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먼저 내주고 돈을 나중에 받으니까 일종의 단기 대출이죠. 그 단기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고 은행에다 그 기업에 대한 수출 대금을 미리 내주는 것을 매입 외환이라고 그러죠. 그죠? 매입 외환. 일종의 단기 대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 간에다가 다른 은행에다가 외화 대출을 빌려주는 거. 이걸 갖다가 콜론이라고 그러죠. 단기로 빌려주는 것을 콜론, 단기로 빌리는 것은 콜머니. 그죠? 콜머니. 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콜머니,
단기로 자금을 운용할 때는 콜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중장기로 길게 1년 이상 어떻게 빌리느냐? 은행으로부터 빌리거나 통화사업, 화장상품을 통해서 1년 이상의 긴 통화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거나가 되고요. 반면에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뭐 1년 이상의 장기로 외화대출을 빌려주거나 다른 은행에다가 빌려주거나, 그죠? 또는 뭐 외화대출과 마찬가지 다른 은행에 장기를 빌려주는 경우가 대출 1년 이상의 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외화채권을 발행할 때 여기에 외국채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채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외국채는 뭐고 유로채는 뭐냐? 외국채, 영어로 foreign bond라고 합니다. 너는 뭐냐?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보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뭐 삼성이 미국에서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채라 그래요. 외국채. 그러니까 삼성인데 외국에서 그 나라 미국의 돈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유로채는 당연히 유로 본드라고 합니다만은 유로채는 뭐냐니까 그 나라 돈이 다른 곳에서 그 나라 돈인데 다른 곳에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달러 채권인데 어디서? 홍콩에서 발행돼요. 달러 채권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죠?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발행되는 달러 채권은 유로채가 아닌데 달러 채권인데 어디서? 그건 미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유로채라 그래요. 달러 채권인데 런던에서 발행되는 채권 유로 달러 채권이죠. 그러면 엔화 채권인데 어디입니까? 런던에서 발행됐어요. 무슨 채권이냐? 유로 엔 채권이죠. 일본에서 발행되는 게 아니고 런던에서 발행되는 엔화 채권이니까 그 나라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을 뭡니까? 유로 채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국채, 유로채 구분할 수 있죠. 유로채, 쉽게 말해서 그 나라 돈이 다른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유로채. 외국채는 그 나라에서 발행되는 그 나라 돈으로 발행되는 채권인데 누가 발행해? 외국인이 발행하는 거야. 그걸 외국채, foreign bond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할 때 외화 유동성의 관리 채권이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니까 모든 자산과 부채입니다. 모든 자산과 부채. 그러니까 본점, 지점, 해외 지점, 현지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에 계정, 유동성에 포함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제외되는 거 없다. 다 포함한다. 그죠? 관리기간은 통상적으로 외화자산과 부채를 기간 만기 기준에서 6구간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 그 다음에 한 달에서 석 달, 그 다음에 석 달에서 6달, 6달에서 1년, 그 다음에 1년에서 3년, 그 다음에 그 초과, 3년 초과. 그러니까 한 달에서 석 달, 석 달에서 6달, 6달에서 1년, 1년에서 3년, 3년 초과의 6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만기별로 구분해서 관리한다. 이거죠. 관리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럴 때 우리 외화 유동성 관리할 때 그러면 관리 기관에서 특히 해서 외화 자산이나 부채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그죠? 모든 자산이나 부채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
외화 자산 부채에 들어가는 게 뭐냐? 난내 계정.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 안에, 소위 재부제표 안에 들어가 있는 외화 자산 부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수합 거래 중에서 미결제된 거, 아직까지 결제가 안 됐지만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외화 부채에 들어갑니다. 외화 자산이나 부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도 계약분, 선도 계약, 미래에 어떻게 하기로 미리 약정한 건데 그것도 아직까지 미래에 약정했지만 만기가 안 됐으나 이미 약정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외화 자산이나 부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난내 계정이 아니라 난외 계정에 예를 들어서 확정 지급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난외 계정인데 지급 보증인 거예요. 지급 보증. 그러니까 지급 보증이 뭡니까?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하면은 제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하면은 지급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확정된 지급 보증 중에서 대외 부분인 잔액의 100분의 20을 전체 대외 지급 중에 100분의 20을 아까 단종기간별로 나눴는데 아까는 뭡니까? 외화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경우에는 전부 6단계로 나눴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난외 계정은 그렇게까지 잘게 나누지 않고요. 어떻게 나누느냐? 두 구간으로 나눠요. 어떻게? 1년에서 3년, 3년 초과. 그래서 1년에서 3년, 3년 초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난내 계정이 있는 것은 몽땅 다 6단계로 한 달 이하, 한 달에서 석 달, 6달, 6달에서 1년, 1년에서 3년, 3년 초과로 나눕니다만은 단외 계정은 특히 그 중에서 뭡니까? 확정 지급 보증한 것은 1년에서 3년, 3년 초과 이렇게 나눈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화 유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외화 유동성 리스크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재무 상대 변동표에 보면은 여기가 자산이고, 그죠? 이쪽이 부채죠, 그죠? 부채죠. 근데 자산은 장기로 가지고 있고, 부채는 예를 들어서 단기로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자산은 3년으로 대출해 줬는데 부채는 일주일 단위로 빌리고 있다면 일주일 뒤에 부채가 만기됐는데 그게 부채가 연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죠, 부도. 그죠? 그러면 그 일주일 뒤에 만기가 됐는데 다시 갚아라. 연장 안 해주게 갚아라 하면은 이 자산을 팔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이 자산은 만기되려면 3년 되니까 못 갚죠. 부도야. 이게 우리 옛날에 IMF 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이런 짓 해가지고 다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다 망하고 큰 손해를 보고 뭐 영업 정지되고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유동성 리스크야.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만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만기가 불일치될 경우에 리스크도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동성 리스크라 그래. 그래서 이럴 때 유동성 비율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유동성 비율은 얼마 돼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유동성 비율은 어떻게 따지느냐? 만기가 석 달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부채에 대한 외화 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감독기관의 지도 비율은 몇 프로? 85%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라. 그죠? 85%. 자, 비율 요거 85%하고 기간 석 달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만기 불일치 비율인데 자산의 만기와 부채의 만기의 불일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럴 때 한 달 이내에 만기 불일치 비율이 몇 프로? 10%가 넘지 않도록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만기 불일치 비율과 뭡니까? 외화 유동성 비율, 만기 불일치 비율은 몇 퍼센트? 85%. 유동성 비율은 85%, 만기 불일치 비율은 10%. 대신에 만기 불일치 비율은 기간이 한 달, 유동성 비율은 석 달. 그죠? 요 석 달 85%, 한 달 10%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 사실은 예전에는 여담입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외에도 몇 가지 관리 비율이 또 있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옛날에 이게 복잡한 건 다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85%와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워야지. 그죠? 10%, 한 달 10%, 석 달, 뭐야? 85%.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가 그렇고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비율이 뭐냐?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재원은 1년 초과에 외화자금을 조달해서 빌려줘라. 다시 말해서 1년 길게 빌려주려고 그러면은 길게 빌려서 빌려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도 비율은 몇 프로? 10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상 빌려주는데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불 빌려주는데 1년 이상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불만 1년 이상 빌리고 그죠? 나머지 2천만 불은 1년 이하의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찌 됩니까? 1년 이상의 5천만 달러를 빌려주려고 그러면은 1년 이상 빌린 자금도 그렇지. 5천만 달러 이상 돼야 된다. 100% 이상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 갭. 유동성 갭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말합니다. 기간별로. 예를 들어서 1개월 미만 자산 100만 불 있고 부채가 뭐 예를 들어 50만 불 있다. 그러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150만 불 돼야 됩니다만은 자 1개월 미만의 자산이 100만 불이 있고 1개월 미만의 부채가 150만 불이다 하면은 갭이 얼마입니까? 50만 불이죠.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이죠. 그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유동성 갭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갭. 이럴 때 유동성 갭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자산이 얼마입니까? 100만 불 중에서 갭이 얼마죠? 150에서 자산 100에서 부채 150을 뺐으니까 100분의 마이너스 50이니까 뭡니까? 갭 비율은 50%가 되겠죠. 그죠? 50%. 이런 식으로 유동성 갭 비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따질 때 기준 금액이 뭐야? 밑에는 자산, 위에는 갭. 갭은 어떻게 만들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150이다 하면은 100에서 100 마이너스 150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자, 이거 종종 그 갭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씩 심심찮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갭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라는 게 뭐냐니까 스위프트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인트라넷입니다. 인트라넷. 은행 간에 인트라넷. 인터넷은 개방되어 있습니다만은 인트라넷은 뭐가 되는 거죠? 폐쇄되어 있죠. 그죠? 무슨 목적으로? 자금 결제 목적으로 주로 물론 자금 결제 외에도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자금 결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은행 간의 결제망을 전산망을 말해요. 그래서 해외 은행과 자금 결제, 그다음에 자금 결제 말고도 또 메시지 교환을 처리하기 위해서 은행 간의 통신 정보망을 말한다. 폐쇄되어 있다. 인터넷은 개방되어 있으나 은행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통신 정보망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메일과 똑같아요. 이메일과 폐쇄된 이메일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365일 24시간 풀로 가동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메일 보내면은 상대방이 언제 받습니까? 하루 뒤에? 24시간 뒤에? 한 달 뒤에? 아니죠. 즉시 받죠. 따라서 스위프트는 즉시 자금 이체라든지 메시지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신문도 가급적이면 당일 내로 처리하라. 자, 스위프트 장점. 우리 이메일의 장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스위프트로 받은 로그인 키 및 셀렉트 키. 쉽게 말해서 우리 이메일 같은 경우에 뭐가 필요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어야죠. 그죠? 마찬가지로
스위프트에 가입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로그인 키, 아이디하고 셀렉트 키,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죠. 보안 확실합니다. 두 번째, 이메일 보내면은 언제 받는다고? 바로 받죠. 신속하다. 스위프트 신속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메일 보낼 때 돈 얼마 냅니까? 공짜. 비용 싸다. 그죠? 싸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런 스위프트가 없을 때 시절에는 해외에서 전문이 들어오면은 일일이 아날로그로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그걸 다 읽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MT, 메시지 타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MT100, 자금 관련이네. 뭐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파악이 용이하고 시스템으로 업무 처리가 자동화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파일이 바로 날라오니까 그 날라온 파일을 업무 시스템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원들이 일일이 다 타이핑을 쳤습니다만은 굳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파일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 파일을 은행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다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업무 처리가 쉽고 표준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스위프트의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스위프트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그냥 쉽게 이메일을 쓰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메일인데도 폐쇄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다가 스위프트의 장점이죠. 자, 은행 업무 관련해서 주요 전신문들의 경우에 주로 은행끼리 보내는 스위프트 전신문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금이체, 추심, 신용장, 그 다음에 크레딧 데이빗 컨퍼메이션이 뭐냐니까 돈 뺐어요, 돈 보냈어요 하는 자금 뺐다라는 확인서,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장부, 그 다음에 외환거래, 포레인 익스체인지 거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거래에 따르는 스테이트먼트, 장부, 그 다음에 트래블 체크, 여행자 수표 관련 업무, 유가증권 관련 업무 등등의 스위프트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죠. 그죠? 이럴 때 스위프트 전신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MT, 메시지 타입은 세 자리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T103이라고 되어 있으면 1은 요거는 송금과 관련되는 거구나. 그죠? 1. 그 다음에 이게 그룹이 0이고 타입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 타입은 세 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료 메시지 형태는 해외로 송금할 때 MT103을 씁니다. 그러니까 날라왔을 때, 스위프트 날라왔을 때 딱 보고 이게 MT103, 이거 송금인데 해외 송금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표 발행 같은 경우에는 MT 뭡니까? 110을 씁니다. 돈 나가는 건데 110이네. 이거 수표네. 103이네. 이거 송금이네. 하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MT는 메시지 타입가 몇 자리? 세 자리 숫자로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레콘사일이라고 하는 레콘사일. 자, 대사 그 한자로 쓰면은 대조하여서 조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대조하여서 조사한다. 뭐 이런 식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예입니다. 여러분이 내 은행 구자에 계좌에 잔액이 얼마지? 계좌에 잔액이 얼마지? 50만 원일 거야. 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그 통장을 인쇄해보니까 50만 원이 아니고 49만 원밖에 안 찍혀. 내가 알고 있는 금액이 50만 원인데 49만 원밖에 없어. 그럼 많은 차이 나죠. 이게 왜 차이 나지?를 조사하는 것이 뭐야? 이게 대사야. 레콘사일입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냐? 은행 간의 외국한 업무와 관련되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서
예치거래은행과 각 통화별로 거래 내용을 일치시켜 나가는 내가 알고 있는 잔액은 50만 원인데 실제로는 49만 원을 지켜서 이유가 뭘까? 해서 그렇구나. 만 원이 자동 이체가 있는데 그거 빼먹었구나. 50만 원, 49만 원 맞네. 그 내역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레콘사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당방거래의 입출금 그 금액과 상대방 은행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입금 출금을 기록하고 상대방 은행의 내역이 안 맞으면 이게 왜 안 맞지? 내가 알고 있기로 50만 원인데 49만 원밖에 안 지켰네. 왜 만 원이 차이가 나지? 그거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 많은 모자란 게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 은행에서 착오일 수도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이 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미달환인데 미달환이 장기간에 존재하게 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상대방 은행이 잘못된 건데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손해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항상 대사를 통해서 거래를 정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대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대사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봅시다. 우리의 예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 50만 원인데 내가 아는 자, 여기다 할까요? 자, 내가 아는 잔액이 50만 원. 그죠? 근데 실제 계좌를 찍어보니 49만 원이더라. 있죠? 이 내가 아는 잔액 50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갖다가 내가 아는 계정을 갖다가 쇄도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쇄도. 이걸 쇄도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는 당방은행에 외역한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쇄도 어카운트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당방은행의 대기 크레딧 입금. 그 다음에 당방은행 차기 데빗. 그죠? 차기 데빗. 우리가 대사대조표 또는 그 재무상태 변동표에서 그죠? 이게 차변, 그죠? 대변이죠, 그죠? 차변. 그래서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기한 것을 데빗, 그 다음에 대기한 것을 크레딧이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차기 데빗, 크레딧을 DR, 그걸 CR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변 데빗, 그 다음에 대기 크레딧. 그래서 차변은 뺀 거, 크레딧은 입금한 거가 됩니다. 이를 내역을 쭉 원장을 생성하죠. 이런 것들은 내가 알고 있기로 내 구좌에서 얼마 빠졌고 얼마 들어왔고 얼마 DR, 얼마 나갔고 얼마 크레딧 됐고 합해가지고 얼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잔액이 50만 원이냐. 이게 뭐야? 쇄도 구좌야. 쇄도 계좌. 그 다음에 쇄도 계좌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지? 찍어봐야죠. 그죠? 두 번째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내가 아는 금액이 얼마냐를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서 ATM기나 은행 창구에다가 가서 계좌를 넣어가지고 찍어보죠. 인쇄해가지고 실제로 찍어봅니다. 그걸 뭐라 그래? 액츄얼 계좌래. 액츄얼 계좌. 그죠? 액츄얼 계좌. 액츄얼. 실제로 액츄얼 계좌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찍어봅니다만은 해외에 있는 계정이니까 해외에서 우리한테 그 계정 내역을 스테이트먼트를 매일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예치환은행의 외역한 거래 내역을 예치환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MT950을 통해 가지고 스테이트먼트를 받아요. 이걸 액츄얼 계정이라고 그래. 액츄얼 계정에는 실제로 그 계정상으로 얼마가 돈 들어왔다, 얼마가 들어왔다를 실제 거래를 그쪽 잔액에서 찍어주죠. 원장이에요. 액츄얼.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쇄도 다음에 액츄얼 계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쩌합니까? 레콘사일. 응? 레콘사일. 어쩌지? 대사. 맞춰보는 거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50만 원인데 실제로 49만 원인데 이유가 뭘까? 이유를 레콘사일을 하죠. 그죠? 대사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뭔지 몰라. 1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예? 1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걸 뭐라 그래요? 차이가 나는 것을 뭐라 그래? 미달환이라 그래. 미달환. 그래서 미달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왜 차이가 나는지를 차근차근 찾아봐서 많은 내가 뭐 나가는 거, 그 회비 전기 이체로 나가는 거 내가 까먹었구나. 찾았어. 그러면은 50만 원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세도 계정의 구자가 얼마가 돼야 돼? 50만 원이 아니고 49만 원이야. 액추얼 얼마야? 49만 원. 맞네. 끝. 레콘사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네 번째로 펜딩 리스트, 미달환 명세표를 만드는 거죠. 그죠? 명세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순서가 뭐죠? 첫 번째 뭐 합니까? 섀도우. 두 번째 액추얼. 그죠? 스테이트먼트를 받아가지고 액추얼 계정을 만듭니다. 세 번째,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게 레콘사일. 그죠? 그래서 네 번째로 차이가 나는 걸 뭐죠? 이걸 갖다가 펜딩 리스트. 미달한 리스트를 만든다. 이게 순서예요. 레콘사일하는 순서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순서가 되는데 그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고 하는 거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입금했는데 나는 들어갔는데 상대방은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아도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출금했는데, 그죠? 상대방은 아직까지 출금하지 않아도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입금 안 했는데 상대방은 입금해도 차이가 나고, 나는 아직까지 출금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출금해 버려도, 동그라미 할까요? 출금해 버려도 차이가 나겠죠.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인데 나는 입금했다. 입금했다. 크레딧 했는데 상대방은 they didn't 크레딧. 나는 입금했는데, 나는 돈을 넣었는데 상대방이 아직까지 그걸 처리 안 했다. 등등의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돈을 넣었는데 상대방이 didn't debit. 그죠? 나는 돈을 넣고 상대방이 빼야 될 텐데 나는 돈만 넣고 상대방이 아직 돈을 안 뺐으면은 그만큼의 잔액으로 남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위 크레딧, 그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영어로 써보면은 we credit, they didn't debit. 나는 돈을 넣었는데 상대방에서 아직까지 안 빼가지고 잔액이 남는 경우. 그 다음에 we debit. 나는 돈이 들어올 줄 알고 돈을 뺐는데 they didn't credit. 상대방에게 돈을 안 넣고 내가 돈을 뺀 경우도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we didn't. 돈도 아직 안 넣었는데 we didn't credit. 돈도 입금 안 했는데 그쪽에서 they debit. 돈을 빼버리면은 또 구자가 모자라겠죠. 그 다음에 we didn't debit. 우리는 아직 돈도 안 넣었는데 they credit. 돈을 넣어버리면은 마찬가지로 잔액이 발생하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1, 2, 3, 4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뭐가 제일 문제죠? 잔액이 모자란 게 문제죠. 우리는 입금도 안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they debit될 경우가 그들이 마음대로 돈을 뺐는데 우리가 아직 입금 안 했는데 뭔지 모르는데 그들이 돈을 뺐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They debit, we didn't credit. They credit, we didn't debit. 또 we debit, they didn't credit. We credit, they didn't debit. 크레딧, 데빗 나옵니다만은 원칙이 뭐죠? 자, we 그다음에 they가 있다면 we가 크레딧 하면 그쪽은 they는 데빗인데 didn't debit. 그러니까 크레딧 데빗. we가 데빗이 되면은 이쪽은 크레딧이 돼야 되는데 didn't credit. 우리가 didn't credit이면 데빗, didn't debit이면은 크레딧. 그죠? 크레딧 데빗이 반대 방향으로 나오면서 한쪽은 yes, 한쪽은 no. 우리는 했는데 상대방이 안 했다. 우리는 뺐는데 상대방이 안 넣었다. 이런 거죠. 그죠? 이게 네 가지가 미달환의 발생 원인이 된다. 이거 뭐 내용은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해서 크레딧은 뭐야? 입금. 데빗은 출금. 우리는 입금했는데 걔들이 출금 안 했어. 돈이 남아. 우리는 출금했는데 we debit. 우리는 출금했는데 걔들이 입금 안 했어. They didn't credit. 우리는 뺐으니까 돈이 모자라. 등등의 네 가지 경우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미달환의 발생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크레딧, 데빗 반대 방향인데 한쪽은 yes, 한쪽은 no. 우리는 했는데 상대방이 안 했다. 네 가지 경우인데 그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돈도 아직 안 넣었는데 상대방이 마음대로 뺐어요. 마음대로 뺀지 안 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hey debit 했는데 상대방은 뺐는데 우리가 입금 안 해가지고 잔액에 모자라는 경우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달환의 사후관리가 됩니다. 사후관리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they debit. 상대방이 선방은행이 차기한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차기한 경우는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 MT950 통해 가지고 수입들 통해서 수신되니까 그 잔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실수로 데빗했는데 선방은행이 데이가 데빗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수했어. 잘못 뺀 거야. 그렇죠? 우리가 아니고 다른 은행에서 빼야 되는데 내 계좌에서 빼갔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려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열흘 전에 뺐는데 미안해 라고 오늘 돌려주면은 열흘 동안에 이자가 발생하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자 주세요.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열흘 전자로 백밸류를 통해서 옛날 그날 날짜로 백밸류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날 날짜로 받든지 아니면은 오늘 받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이자를 내든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은행에서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큼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백밸류로 받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이 나오는데 포지션, 외환의 포지션, FX, 외환의 포지션인데 포지션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매입한 금액에서 매도한 금액의 차이를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입 금액, 롱 포지션, 매입 금액을 롱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매도한 금액, 숏 포지션의 차이를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 포지션은 동일한 통화 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원화와 달러, 그러니까 다른 통화 간의 거래에서만이 발생한다가 됩니다. 자, 포지션의 형태 뭐가 있나요? 포지션에는 크게 나누어서 자, 매입에서 롱 포지션에서 매도한 숏을 빼는 거니까 매도한 것이 많거나 롱이 많거나 숏이 많거나 같거나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럴 때 롱 포지션이 많을 경우 매입한 금액이 많을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롱 포지션이라고 그래. 매입 초과 포지션. 이쪽이 매도한 것이 많을 경우를 매도 초과 포지션.
쇼 포지션. 그리고 두 개가 같다. 매입한 것과 매도한 것에게 같다.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스퀘어라고 말합니다. 매입한 것이 많으면 볼까요? 자, 스퀘어 포지션부터 먼저 보네요. 스퀘어. 매입한 거하고 매도한 거하고 같아. 그죠? 그러면은 환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반면에 매입한 것이 많아. 이를 매입 초과 포지션 또는 오버보트 포지션, 다른 말로 롱 포지션 산게 많아요. 이럴 때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죠. 내가 산 게 많으니까. 반면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손실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리스크, 이게 리스크죠. 를 막기 위해서 내가 포지션, 롱 포지션만큼을 잡니까? 본점에다가 보내고, 그죠? 매입 포지션을 본점에다가 팔고 그 대가로 원화를 받겠죠. 달러를 많이 샀다. 그러면 그만큼을 본점에다가 팔고 지점에서는 본점에다가 팔고 달러 대가로 원화를 수취하게 됩니다. 롱 포지션. 반면에 숏 포지션은 내가 판 게 많아. 따라서 오버솔드 포지션, 판 게 많아. 숏 포지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매도가 더 많아요. 따라서 판 게 많으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면은 손해가 나지만 달러 값이 떨어지면은 이익이 납니다. 그 판 것만큼 모자란 것만큼을 어쩝니까? 본점으로부터 받고 그 대가로 달러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원화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에는 뭐가 있다고? 롱 포지션, 또 숏 포지션, 또 스퀘어 포지션. 세 가지가 있다. 롱 포지션 산 게 많고, 숏 포지션 판 게 많고, 스퀘어는 산 게 판 게 동일하다가 되는 거죠. 그죠? 환 리스크가 없는 포지션은 스퀘어 포지션은 환 리스크가 없다. 그죠?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통상 포지션을 산출할 때 기간에 따라서 종합 포지션 전체적으로 다 따지는 거고, 액츄얼 포지션 종합 포지션 중에서 선물 매매 아직까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 현물함만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거, 자금되지 않은 걸 포함해 가지고 그걸 액츄얼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물 매매를 제외한 거고, 그럼 캐시란 뭐냐? 캐시란 현찰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추심이 완료되지 않는 환 포지션 제외한 현찰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외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찰 포지션을 캐시 포지션.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액츄얼 포지션 두 개를 합친 게 뭡니까? 종합 포지션이 된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포지션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외환 실무에 관한 내용들을 거의 다 배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